안녕하세요. 오늘은 후디니에서 퍼지 로직 또는 퍼지 로직이라고 불리는 노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퍼지 로직 노드는 후디니 14.5 버전과 함께 추가되었으며 주로 크라우드 시뮬레이션에서 특히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퍼지 로직은 인공지능의 일부로 등장하며 여기서 캐릭터들이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가지 결과와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후디니에는 이와 관련된 좋은 예제가 있습니다. 이 예제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후디니에 들어가면 여기 크라우드 안에 다양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 중 퍼지 장애물 패키지를 열면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여기 표시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여 여기 있는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움직일 것입니다. 비스밀라 히르라흐마니르라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들이 이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동시에 여기 있는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 에이전트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서는 여러 힘이 생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며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힘들의 결과로 여기 있는 에이전트들에게 총합적으로 방향 또는 속도 벡터가 나타납니다. 이 속도 벡터에 따라 캐릭터가 움직입니다. 네, 결국 크라우드 시뮬레이션은 입자 시뮬레이션입니다. 입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속도, 힘, 벡터가 있습니다. 이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 이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소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캐릭터들이 우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 하나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기 스밋 듀번 캐릭터입니다. 바로 블라스트로 나머지를 삭제하겠습니다. 22 번호 캐릭터를 선택했습니다. 이 캐릭터의 경로와 움직임을 제공하는 몇 가지 벡터가 있습니다. 이 벡터들을 후디니가 시각화하기 위해 여기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경로 전진 힘, 경로 측면 힘, 장애물 회전 힘, 장애물 제동 힘이라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힘 중 2가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로를 통해 또는 경로의 길을 따라 이동하도록 합니다. 2가지는 여기서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거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속도를 줄이도록 합니다. 바로 이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와 관련된 것들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선 첫 번째 힘을 벡터로 보여줍시다. 이것은 이 선을 따라가게 하는 벡터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어떤 장애물과 마주쳤을 때 속도를 줄이는 힘입니다.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힘들은 PT 접근과 관련된 힘들입니다. 이 중 하나를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주의하시면 이 힘이 이 선과 평행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선으로 가도록 하는 벡터입니다. 그것도 사이드폴, 여기서 다시 마커와 벡터를 만들겠습니다.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꿔봅시다. 보시다시피 2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해보면 하나는 선을 향해 방향을 잡도록 합니다.
하나는 선의 방향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것들을 진행시키면 크기가 변합니다. 이 크기를 퍼지 로직 덕분에 제공합니다. 기술 덕분에 이것들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세트입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는 여기 있는 장애물들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 있는 장애물 힘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가 회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장애물과 마주쳤을 때 장애물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장애물 회전 힘, 이것을 조금 초록색으로 표시합시다. 다른 힘도 장애물 제동력입니다. 그것도 속도를 줄이는 벡터입니다. 네, 1. 그리고 1 장애물들을 반복해서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벡터를 만들고 이를 최적화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장애물 회전력입니다. 이것도 벡터로 만듭시다. 네, 심지어 보라색으로 하세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 두 개를 닫읍시다. 이것들은 우리의 장애물 제동력과 반대 방향의 벡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장애물이 이쪽으로 회전하게 합니다. 여기서 크기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퍼지 논리 덕분에 결정됩니다. 이 벡터들의 계산을 하는 것은 여기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퍼지 브레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노트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시뮬레이션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멈춤이고 하나는 걷기입니다. 이 상태들을 변경하는 트리거도 여기 있습니다. 네, 일정 시간 잠시 멈춘 후에 이것이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것도 여기입니다. 여기 위쪽에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아래쪽 시스템은 경로를 따라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시스템에서 나온 힘이 합쳐져 우리의 주요 힘을 형성합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우리의 발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퍼지 논리, 퍼지 로직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은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처음에 퍼지 입력값의 퍼지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규칙을 설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규칙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태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추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얻은 이 퍼지 데이터를 다시 명확하게 하는 과정, 즉 하나의 값이나 결과로 도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후디니는 이것들을 노트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력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입력 데이터는 트리거라고도 불립니다. 이 데이터는 퍼지센스 장애물 덕분에 생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입력 인풋들이 있습니다. 퍼지센스 장애물 수에 따라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 인풋들이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예로 실제 생활에서 우리의 이전 예를 정말로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먼저 이 시스템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마침내 당신에게 속도나 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지를 나타냅니다. 왜 이 캐릭터가 회전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드는 장애물과 관련된 데이터를 받아서 캐릭터가 장애물에 언제 부딪힐지를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조금 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세트가 있습니다. 배열, 즉 시퀀스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우리의 입력 데이터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입력 데이터는 2개 있습니다. 장애물이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이 장애물이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나요? 이것들은 입력 데이터에서 나타납니다. 그 후에 우리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즉, 이 규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장애물이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왼쪽과 중앙에 가까운 곳에 있다면 이 경우 우리는 어디로 돌아야 할까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거나 가운데에 장애물이 있고 동시에 여기서 뇌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경우에는 왼쪽으로 돌아야 합니다. 이 두 방향의 회전량 데이터를 결합하여 단일 데이터를 생성하는 여기서 이 디퍼지피케이션, 디퓨지피케이션 부분을 수행하는 노드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손의 장애물, 회전력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힘의 크기가 나타납니다. 이 힘의 크기를 우리는 여기서 맥스에서 몇 가지 코드를 작성하여 처리한 후 이를 주요 시뮬레이션의 힘 데이터로 전송합니다. 이제 먼저 저기 있는 퍼지, 센스, 장애물, 노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에 여기서 이것도 가져가 봅시다. 여기에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에게는 시야가 있습니다. 시야에서 여기 150도, 우리가 지정한 양만큼 옆으로 1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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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한 양만큼 옆으로 150도의 각도로 여러 광선을 발사합니다. 물론 이 150도는 여기를 우리가 0도로 생각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75도, 이쪽은 플러스 75도가 될 것입니다. 모였을 때 150도, 총 150도의 각도로 광선을 발사합니다. 30개의 광선을 발사합니다. 이 광선들 중 일부는 여러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이 장애물에 부딪히는 거리로부터 이 캐릭터가 여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배열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여기 데이터들을 나타냅니다. 가운데 있는 것들은 우리의 여기 데이터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나타냅니다. 여기 있는 광선들은 각각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기 있는 03은 이제 저기로 갑니다. 이 얘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수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캐릭터들의 서로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것이 얼마나 빨리 나타날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의 3은 우리의 최대 값입니다. 만약 특정 시간 이상이면 이를 3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과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3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즉 가까이에 물체가 있을 때 보세요. 여기서 부딪혔어요. 아마도 이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배열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배열들을 단일값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즉, 이 배열들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여기 있는 입력 데이터 아래에 있는 우리의 휴리스틱입니다. 이 곡선은 가중치 곡선입니다. 즉, 우리의 데이터는 이 캐릭터에 어느 정도가 중심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금 중심 부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제가 그래픽을 지정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우리의 가중치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막대들은
저기 있는 배열의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셋. 여기 있는 배열의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셋, 셋, 셋. 여기에 도착했을 때 주의하면 장애물의 더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증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휴리스틱은 이 부분만 신경 쓰라고 말합니다. 즉, 중심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의 평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3이 나왔습니다. 여기 3이 나왔습니다. 여기 1.6이 나왔습니다. 여기 1.4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결합하여 평균을 냅니다. 이 가중치 값에 따라 이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1.9 같은 값입니다. 사실 여기서 하는 일은 저기 있는 입력값에 1.9를 보내는 것과 여기에 배열을 보내고 저기서 곡선을 정의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는 하나의 입력이 있으며 이를 활성화할 0.9와 같은 값이 있습니다. 0.9 값을 회원 함수에 따라 얼마나 중심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 캐릭터가 0.34로 중심에 있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즉, 캐릭터가 중심에서 바라볼 때 캐릭터의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이를 1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보시다시피 가운데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출력값을 얻었는데, 즉 이것이 우리의 0.3 값입니다. 이제 우리의 센터 값에서 여기로 0.3 같은 값이 왔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오른쪽과 왼쪽과 관련된 가중치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물이 오른쪽에 얼마나 있고 왼쪽에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높다는 것은 장애물이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큰 것은 출력값을 줄일 것입니다. 우리의 멤버십 함수는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left shoulder 형태로, 즉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감소하는 방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값은 작게, 작은 값은 크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left는 거의 다 찼습니다. 이 경우 우리의 출력값은 상당히 작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지금은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맙시다. 여기서 결국 하나의 값이 나왔습니다. 이 값이 나타난 후 이 값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 여기서 센터 값이 몇이었죠? 이렇게 봅시다. 센터 값이 조금 더 자세히 0.34가 나왔습니다. left 값도 0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AND로 연결하면 여기서 작은 값을 선택합니다. 즉 이것을 선택합니다. 항상 작은 것을 선택합니다. 만약 VA로 연결했더라면 큰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결국 0에 가까운 값이 나왔습니다. 즉 0.0 몇의 값이 나왔습니다. 0에 가까운 값이 나왔습니다. 이 값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여기서 봅시다. 이 오른쪽에서 온 값과 중심에서 온 값이 결합되어 여기에서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손에 0.0001 같은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 다른 값이 나올 것입니다. 이 두 값을 바탕으로 디퍼지피케이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데이터가 도출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 규칙들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캐릭터에 앞에 장애물이 있고 왼쪽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도세요. 만약 캐릭터의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고 가운데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회전하세요. 세 가지 경우 모두 장애물이 있으면 캐릭터를 느리게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의 출력 값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추론, 즉 예측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될까요? 추론과 관련된 우리의 노트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멤버십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왼쪽으로 돌기 위해 이쪽에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나 많이 돌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다시 그래프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함수를 여기로 가져왔고 이쪽으로는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데이터는 여기에서 무언가가 오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데이터도 여기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선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것들은 주로 기술, 문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과 저 부분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즉, 이것이 우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보시다시피 숫자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즉, 불확실한 결과입니다. 이 불확실한 결과가 우리의 값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을 디퍼지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퍼지피케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영역들의 무게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즉, 눈으로 이렇게 보면 무게중심, 이것이 실제로 데이터라면 더 크기 때문에 무게중심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다면 저기 있는 데이터가 우리의 출력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마이너스 78 또는 x가 29인 경우에 대해서도 곧 결과를 볼 것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회전 속도를 나타냅니다. 즉, 이것은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음수라면 캐릭터가 왼쪽으로 회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 번째 출력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동 출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규칙이 나타납니다. 즉, 오른쪽, 가운데, 왼쪽에 모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의 무게중심이 바로 이곳 어딘가에 있다고 말하면 여기서도 하나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면 말랍의 좋은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하나의 추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후에 이것의 무게중심을 찾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무게중심은 이 규칙들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다른 규칙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점 방법, 2등분선, 최대값의 중간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후디니는 사실 중심점 방법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중심점을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여기에서 우디니 파일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22번 캐릭터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시작 지점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먼저 이것의 결과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합시다. 바인드 익스포트 노드를 하나 가져옵시다. 이것을 중심에 연결했을 때 여기서 22번 캐릭터가 이 정도의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얼마나 오고 있나요? 왼쪽에서도 훨씬 더 낮은 값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이게 더 작기 때문에 V와 연결했을 때 작은 것, 즉 이 데이터가 다시 동일한 데이터로 올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동일한 데이터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과 중심에서도 비슷한 데이터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한 것은 캐릭터의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값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우리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돌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작네요. 이것이 더 큽니다. 따라서 캐릭터가 왼쪽으로 회전해야 합니다. 캐릭터가 왼쪽으로 얼마나 회전해야 하는지도 여기서 확인합니다. 즉 29가 0으로 회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29도, 우리가 아까 보여준 값들과 가까운 값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전 상태입니다. 또한 제동 상황도 있습니다. 얼마나 제동을 할까요? 다시 우리의 출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출력을 얻었습니다. 왼쪽과 중앙에 이만큼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얼마나 제동해야 합니까? 이 정도의 적은 양의 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시스템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동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퍼지피케이션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디퍼지피케이션 과정은 여기서 우리의 퍼지 집합을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 우리가 왼쪽으로 회전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입력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얼마나 회전할지를, 다른 하나는 얼마나 제동할지를 나타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히 적용하여 힘을 적절히 얻습니다. 어떤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여기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습니다. 업 벡터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벡터를 얻었습니다. 이를 음수로 곱하면 왼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힘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제동 힘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속도 벡터를 정규화한 후 이를 브레이크 포스와 반대로 곱했습니다. 이를 추가하여 부정적인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약간 복잡하지만 후디니에서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의 그래프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빠르게 그 논리를 설명하고 이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 싶습니다. 네, 다른 부분에는 입력이 조금 있습니다. 이 입력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여기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길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합니다. 여기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의 속도도 있습니다. V라고 하자. 이것이 벡터이기 때문에 이것의 속도는 조금 계산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속도 벡터의 길이입니다. 속도 벡터의 길이를 구합니다. 여기서 스피드를 구합니다. 두 개의 입력값이 있습니다. distance apart는 이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의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5로 하세요. 여기에 있는 것은 speed of the agent, 즉 우리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최대 3으로 하세요. 우리는 속도가 3에 가까우면 매우 빠르게 하자고 합니다. 3에서 멀어지면 느리게 하자고 합니다. 중간값이면 이렇게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값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후디니로 넘어갑시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거리와 관련된 여기서 거리, 여기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속도도 계산되고 있습니다. 계산됩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느림과 빠름과 관련된 벡터가 계산됩니다. 그 후에 만약 캐릭터가 멀리 있다면 예를 들어 선 위에서 이동하는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을 따라 이동하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자, 우리에게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 위에 이렇게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전진은 우리 캐릭터가 이 선 위에서 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 선의 방향으로 가는 속도가 낮음이 되게 적절히 하세요.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선에 접근하는 벡터입니다. 이것은 측면입니다. 이것은 전진입니다. 네, 이것은 전진입니다. 이것은 측면입니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거리가 멀고 동시에 속도가 느리다면 선 위에서 천천히 가세요. 거리가 중간이고 속도가 중간이거나 멀리 있을 때입니다. 속도가 낮으면 중간 정도로 선을 따라가세요. 마찬가지로 다른 벡터를 만들 때도 중간 거리와 중간 속도라면 중간 속도로 선에 접근합니다. 멀리 있다면 선에 매우 빠르게 접근하는 등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정한 후에 여기서 그것들을 결정합니다. 지금 나중에 이것들을 추론합니다. 추론할 때 우리의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 위에서 이동하는 속도는 낮음, 중간, 높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에 접근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간과 높음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입력한 후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디퍼지피케이션 과정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하나는 우리에게 전진, 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선에 접근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최종 속도 벡터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여기서도 속도 벡터를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당연히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힘과 관련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이 두 힘, 캐릭터를 움직이는 두 힘이 합쳐집니다. 합쳐진 후에 주된 힘에 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캐릭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퍼지의 사용이 이렇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하고 기술적인 주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해결책과 관련해서 정말로 봐야 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